성공예감 별책 부록!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부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대호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어볼 책은 미세 좌절의 시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직접 쓴 장강명 작가와 함께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소설 쓰는 고맙습니다. 장강명입니다. 네. 네, 제가 영광입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소설책을 많이 못 봐서 네. 좀 그렇긴 한데, 장강명 작가님이 원체 그 펜층이 되게 두터운 소설가? 작가라고 하더라고요. 펜층이 정말 얇디 얇은, 아, 별 말씀을요. 얇디 얇습니다. 그 읽어보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소설가라는 이상한 직업, 네, 재수사, 재수사, 표백. 네, 표백. 네. 한국이 싫어서 등의 작품도 있고, 아유, 아마 고맙습니다. 최근에는 영화 때문에 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댓글 부대. 네네. 그 댓글 부대 영화가 장강명 작가님의 원작을 네. 바탕으로 한 거라고요. 예, 제가 2015년에 낸 책이니까 이제 9년 만에 영화가 된 거네요. 와, 그러면은 이거 영화로 만든다고 할 때 어떠셨어요? 그게 사실은 이제 판권이 좀 일찍 팔렸거든요. 책을 내자마자 팔려가지고 그때는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예. 뭐 중간에 코로나도 있고 뭐 제작사도 한번 옮기고 뭐 이래가지고 되게 길어서 그때는 굉장히 기뻤는데 네. 영화가 판권이 팔리면 대부분 영화 기획이라는 게 한 19 정도는 엎어져요. 영화계에서는 엎어진다고 표현을 그쵸, 하는데 그 전문 용어죠. 그거. 네네. 네. 이런 용어 써도 되는 아, 거죠? 그럼요, 엎어진다까지는 네, 뭐. 네. 근데 어떻게 영화화 된 거 보니까 어떻든가요? 좀. 아,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아, 못 보셨어요? 네, 아, 원작자가? 그 뭐 VIP 시사회 초대를 받았는데 네. 그날 제가 뭐 다른 일이 있고 그래가지고 못 가고 뭐 그 다음에도 뭐 어떻게 하다가 극장에 좀 못 가다가 그냥 바쁘셔서. 나중에 OTT로 봐야겠다 뭐 그런 상태예요. 또 이번에 신간이 나와갖고 또 더 바빠지셨고, 네, 댓글 부대는 저도 이제 영화로 보고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장강명 작가님이 근데 지금은 작가로 유명하지만 원래는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기자 생활을 하면서 잠깐 작가 생활을 또 겸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기자를 하다가 한겨레 예. 문학상에 당선이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게 2011년이었는데 그다음에 한 2년 정도는 신문사를 다니면서 기자 겸 소설가였고 2년 있다가 이제 사표를 내고 전업 작가가 됐습니다. 2년 동안 겸업을 한다는 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원체 이제 기자라는 삶이 되게 바쁘고 정신없잖아요. 보면은 뭐 제 동기들 보면 다들 뭐 그 사이에도 대학원 가가지고 뭐 학위 따고 뭐 골프 뭐 잘 쳐가지고 뭐 싱글 되고 뭐 시간은 다 현실적으로? 나긴 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네. 저는 주말에 열심히 쓰고 뭐 휴가 때 어디 안 가고 집에서 계속 쓰고 뭐 그런 식으로 썼어요. 근데 당시에 동아일보 기자인데 네. 한겨레 문학상을 받으셨고 네네. 문학동네 작가상, 네. 젊은 작가상 네. 등도 해서 굉장히 이제 수상 이력이 화려한 작가분이시더라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어디 보니까 이게 상금이 얼마일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인터넷에 나와 있긴 하던데 그건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네. 신문사를 그만두는 날까지도 본인이 사직을 하게 될 줄을 몰랐다라고 하셨더라고요. 네. 그날 아침에는 그냥 이제 잘 출근했다가 정상 출근을 했는데 출근을 했는데 약간 우발적인 퇴사였습니까? 그쵸. 예, 점심 때 데스크랑 대판 싸우고 이렇게 울컥해가지고 에라 이러면서 사표를 그거는 냈어요. 약간 작품이 잘 돼서 그랬던 건 아니에요, 아니고.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뭐 소설 그렇게 잘 팔리지 않았고요. 네. 뭐 지금도 뭐 그렇게 잘 팔리는 건 아니지만 사실 뭐 한국 소설가가 수입이 이제 낮다는 거는 뭐 다들 아는 이야기고 네, 저도 네. 알았고요. 제가 한겨레 문학상 당선돼가지고 소설가 이제 데뷔를 했을 때 네. 주변에서 많이 물어봤었어요. 너 그러면 이제 전업 작가 하는 거냐? 저는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계속 직장 생활을 하면서 소설을 쓰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수상소감 때도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입니다. 열심히 회사를 다니면서 직장인의 감각으로 쓰겠다 이랬는데 그날 이제 아침에는 그런 기분으로 갔다가 점심 때 무슨 기사를 두고 이제 데스크랑 엄청 싸워가지고 사실 기자들은 자주 있는 일인데. 자주 있는 일이죠. 예, 자주 있는 일인데. 사표 내는 사람도 사실 자주 있죠. 아, 그쵸. 예, 한 달에 한 명씩 꼭 나오잖아요. 그렇죠. 한 일주일 동안 잠수 타다가 잠수 타다가, 다시 또 이제 설득당하고 출근하고. 그렇죠. 제가 그날 이제 그때 정치부 기자였는데 국회에서 국회 뭐 기자실이 동아일보 부스가 있죠. 네네. 뭐 제가 사표를 내겠다, 못 다닐 것 같다 하니까 다른 선후배들이 뭐 귀담아 듣지도 않아요. 그냥 저러다 말겠지. 그래 한 일주일 쉬다 와. 그래 오늘 열받았겠다 뭐 이러면서 다들 이제 일주일 있다가 돌아올 걸로 예상을 했지만 나름 그때 좀 이렇게 독하게 마음을 먹고 사표를 냈고 인생 모르겠더라고요. 사표 낸 날에는 이제 저녁에 밤에 자는데 잠도 안 오고
그쵸. 한 달 정도는 이게 내가 맞는 걸까. 그때 제가 13년 차 기자였으니까 사실 기자로 이직하기는 조금 늦은 늦었죠. 때거든요. 예. 네. 그 13년 차 기자 받아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쵸, 그쵸. 네, 뭐 다른 이제 뭐 일간지가 아닌 뭐 잡지로 가든지 뭐 다른 업계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되게 내가 지금 인생에 큰 실수를 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돌이켜 보니까 사실은 그날 그 일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용기가 없어가지고 전업작가가 못했을 텐데 이 자리에 있고, 생각해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저한테는 잘 된 일이고, 근데 그 일이 일어났을 때 한 달 정도는 저는 제가 실수했다고 생각했고, 이런 거 이제 나중에 생각해보면 저한테 뭐 오늘 벌어질 일, 내일 벌어질 일도 그때는 판단을 못 하는구나. 그쵸. 시간 한참 지나봐야 아는구나. 그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실 한 번쯤 사표를 내본 적 있으신 분들은 아마 공감할 것 같아요. 네. 그때까지 얼마나 그게 고민이 얼마나 많이 되는지. 근데 인생의 항로가 변경되는 거다 보니까. 네. 뭐 지금은 사실 또 현대 사회가 한 회사 계속 평생 다니는 그런 사회는 그쵸, 이제는 아니잖아요. 평생 네. 직장이 없죠. 굉장히 운 좋은 분들 아니면은 사표를 한 두세 번씩은 내고 커리어를 바꾸게 되는데, 업계를 바꾸게 될 수도 있고, 닥치게 되더라고요. 준비를 안 했는데. 그 후에 혹시 글이 더 잘 쓰이던가요?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필사적으로 필사. 썼어요. 네. 잘 써졌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다루게 될 책은 미세좌절의 시대입니다. 네. 산문집이고요. 미세좌절. 미세한 좌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좌절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들 이제 쓰러져서 뭔가를 포기하고 싶거나 네. 이런 순간을 말하는데요. 사실 이 책이 뭐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막 한 테마로 쓴 그런 단행본은 아니거든요. 제가 신문에 칼럼을 뭐 한 5년, 6년 연재를 했는데 그 중에 몇 편을 추려가지고 네. 만든 책입니다. 그 중에 칼럼 한 편의 제목이 미세좌절의 시대였는데 편집자가 그 제목 좋다고 해가지고 단행본 제목으로 뽑았어요. 다른 칼럼들하고도 조금 이제 주제가 겹치고요. 근데 제가 한 그 5, 6년 정도 칼럼을 연재하는 기간에 뭐 제 얘기도 쓰고 네. 제가 보는 한국 사회 이야기도 썼는데 공통적으로 좀 느끼는 게, 저한테 대해서도 그렇고 한국 사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느끼는 게 좀 무력감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그 무력감의 여러 결에 대해서 뭐 글을 몇 편 썼는데, 그러면서 미세좌절이라는 말을 한번 만들어 봤죠. 제가 그 칼럼에서 얘기한 건 이런 거였습니다. 사회가 이제 되게 복잡해지고 정교해졌잖아요. 네. 스케줄 같은 게 굉장히 빡빡해졌고, 오늘 사실 이 스튜디오 출연할 때도 시간 약속을 잡았다가 제가 이 앞에 일정이 뭐 무슨 행사가 어떻게 되어서 또 뭐 바꿨다가 하느라고 막 여러 사람이 함께 고민을 같이 이제 장강명발 시간 리스크가 있었었는데요. 네네. 한 20년 전에 스마트폰 생기기 전에는요, 휴대폰 생기기 전에 약속 그렇게 촘촘히 안 잡았어요, 저희가. 그쵸. 한번 네. 해놓은 약속은 그 해놓은 시간에 약속은 그 그냥 그 장소에 시간에, 등장을 해야 했고. 네. 그리고 가서 상대가 안 나와도 한 20분 정도는 그냥 그쵸, 기다리고. 기다리고. 지금은 뭐 10분만 안 나와도 어디야? 하고 그쵸, 물어보고. 근데 이렇게 약속을 촘촘하게 잡으니까 제가 잡은 거 이제 바꾸는 것도 쉽고, 뭐 메신저 대화방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 다 같이 시간 약속 잡고, 옛날에는 총무 한 명이 막 일일이 다 전화하니까 바꾸기 어렵잖아요. 그쵸, 그쵸. 이 어떤 사회 구조라든가 저희 일정이라든가 이런 게 촘촘해지고 정교해지는 거하고 상관없이 원래 사는 게, 그리고 어떤 일이든 진행하면은 다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맞춰가지고 꾸겨 넣으려니까 매일매일 뭐가 안 맞아요. 매일매일 뭐가 안 맞고 시간 조정해야 되고, 이걸 계획했는데 계획은 굉장히 촘촘하게 하는데 나중에 보면 계획대로 되는 거 없습니다.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 뭐가 정말 계획대로 되는 날은 하루도 없습니다. 하루도 없고, 그날을 보낼 때 느낌이 오늘도 뭐가 좀 안 맞았어. 오늘도 안 맞았어. 이것도 하려고 그랬는데 안 돼. 저것도 하려고 그랬는데 안 돼. 이게 큰 좌절은 아닌데 저는 한 2000년대 들어서 저희가 느끼는 어떤 감각 같아요. 작은 좌절, 좀 작은 무력감 같은 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저희 마음을 계속 적시다가, 그래도 뭐 저희가 이 정도로 쓰러질 순 없다, 뭐 힘차게 살아야지, 긍정적으로 살아야지라고 매일 아침 결심을 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최근에 인생이 되는데 뭐 이렇게 마음먹은 대로 된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저만 그런 감각을 느끼는 줄 알았는데
주변에 물어보면 다들 비슷합니다. 뭐 음. 딱히 뭐 안 되는 것도 아닌데 확 망한 것도 아닌데 뭐 뜻대로 뭐 잘 굴러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 하는 그런 기분. 네. 계획은 많지만 계획대로 되는 건 별로 없다.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떤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네. 네, 우리 사회가 정교하고 복잡해지면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저희는 계속 그런 무력감을 이제 겪게 될 것이다. 제 생각입니다. 그 무력감을 누구나 한 번쯤은 또 느껴보셨을 거고요. 느끼게 되죠. 느낄 수밖에 없죠. 그게 또 하루에 몇 번씩 올 수도 있는 하루에 거고요. 몇 번씩 오고 네. 뭐 제가 잘못한 일 아닌데 저랑 만나기로 한 사람이 미안해 뭐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약속 바꿔야 돼 하면 저는 제 다음에 만나기로 한 사람한테 아유 죄송합니다 뭐 이래가지고 줄줄이. 네, 줄줄이 해야 되고 흔히 일어나는 일이죠. 예전엔 그러지 않았어요. 이 현대 사회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는 네. 그런 내용 같기도 합니다. 그 책 표지가 좀 특이하기도 합니다. 일단 노란색 바탕이긴 한데 네. 누군가 하면 앉아 있는데 그 불상 같기도 불상, 하고. 네. 그렇죠. 근데 앞에는 어떤 빽빽한 빌딩, 네. 숲이 보이기도 하고요. 이게 사실 요즘 한국 그 단행본들, 에세이나 소설들, 이 요즘 활동하는 한국 화가들의 미술가들의 그림을 차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로열티 지불하고 가져오는 건데요. 이것도 어느 작가님의 그림입니다. 이 풍경이 아마 제목이 소월로인가 하는 그림이고, 네네네. 그 남산에서 그 소월로 길로 내려올 때 풍경일 거예요. 네네. 저 어딘지도 좀 알 것 같은데, 네. 뭐 편집부에서 시안을 그런 그림을 한 3장 정도 주고 어떤 거 고를까 하다가 이게 제일 좀 책이랑 좀 분위기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골랐어요. 이것도 뭔가 그 빽빽한 고층 건물 사이에 부처님의 불상의 네, 뒷모습 네, 또 같은 뭔가 좀 의미를 좀 투영하신 거겠네요. 네. 그 그림 석장 보는데 전화 편집자나 이게 제일 좋지 않아요? 뭐 이렇게 골랐습니다. 약간 뭐 하늘도 안 보이고 뭐 그렇다고 뭐 블레이드 러너풍의 무슨 디스토피아까지는 아닌데, 까지는 아니지만 네, 뭐 미세먼지 좀 낀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무력감 네, 속에 있는 현대인을 네,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미세 좌절의 시대 장강명 작가의 산문집인데요. 이 이야기 키워드 몇 가지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혼미하고 공허한 세상입니다. 네, 이제 이런 단어가 많이 오늘 등장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무력감 이야기 하나는 나왔고 혼미하고 혼미함. 공허한 세상. 네. 우리는 혼미한 시대에 살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미세먼지로 뿌연 그런 풍경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떤 의미를 담고 계시는 거예요? 뭐 문자 그대로 그냥 뭐 제가 한국 사회를 볼 때 이게 지금 뭐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고 누가 옳은지도 잘 모르겠고 지금 뭘 어떻게 해야 이 혼란이 좀 풀릴 것 같다 이런 것도 잘 모르겠는 저 미세먼지 가득한 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기자님도 조금 그런 느낌 좀 종종 받지 않으세요? 뭐 정치를 보든 뭐 경제를 보든 이제 총선이 얼마 전에 끝났고 뭐 정치 이야기하기 조금 그렇지만 보면은 이제 몇 개 진영이 있어가지고 엄청 서로 미워하면서 싸우는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데 누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제 눈에서 보면은 뭐 양쪽 다 별로 뭐 계속 내키진 않습니다. 근데 네, 또 그 그렇고. 출신이 또 그 기자 출신이셨다 보니까 네, 내가 쫓고 있는 뭔가 진실인 것 같은데 또 상대편 이야기 들어보면 또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진짜 진실은 뭔가 헷갈리기도 하고. 아니 그리고 양쪽 다 막 하는 말이 계속 바뀌어요. 한 5년 전, 3년 전에 했던 말이랑 보면은 다르고. 네, 자기 자신의 주장을 자기가 반박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런 지 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고 제 생각에는 그런 혼미함이나 공허함의 어떤 밑바닥에 뭐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도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어떤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한국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미국 정치를 봐도 그렇죠, 사실. 네, 굉장히 그렇고 유럽 정치를 봐도 그렇고 이게 어떤 선진국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겪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뭐랄까 좀 비전이 없달까요? 네. 어디로 나가야 될지 모르겠다. 길을 잃은 것 같은 기분 그런 게 좀 듭니다. 약간 지금 목적지 설정을 못 목적지 해놓은 설정을 듯한. 못한 사람들이 굶을 때 끼니를 걱정할 때 잘 사는 게 일단 밥 먹고 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경제 발전해야 되고 국민소득 1인당 5,000불 돼야 되고 10,000불 돼야 되고 해야죠.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걸 달성했어요. 되게 힘든 과제인데 그거 달성하는 국가 별로 없는데
우리가 해냈습니다. 해냈고 뭐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살 때 민주화 이뤄야죠. 예, 대통령 직접 손으로 뽑고 부정선거 같은 거 안 일어나게 하고 예, 정권 교체도 하고 이런 거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도 어쨌든 형식적으로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러면은 지금 대한민국 목표가 뭐예요? 국민소득 4만 불이에요? 하면은 그렇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 2만 불에서 3만 불까지 또 열심히 달려왔는데 달려왔는데 그럼 3만 불에서 4만 불 갈 거냐? 4만 불 갈 거냐? 아니, 4만 근데 불 가면 좋죠. 4만 불 갑시다라고 외치는 것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평균 4만 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히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차라리 밑바닥을 좀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 식이고 뭔가 좀 막 우리가 다 같이 저 길이다 하고 갈 그런 목표도 없는 것 같고 네, 그런 혼미함, 공허함. 네. 그 내비게이션을 찍고 목적지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의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내비게이션 없으면 이제 집에도 못 찾아가는 분들도 많은데 근데 보통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이 기본적으로 떠 있습니다. 시작이 되고 작동이 되고 있는데 목적지를 설정하지 않은 채 동서남북만 계속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 네. 간혹 보면 또 더 헷갈리기도 하거든요. 네.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가. 물어보면은 뭐 이 사람은 목적지가 저기라고 하고 저 사람은 목적지가 저기라고 하는데 두 사람이 서로 미워하고 뭐 이런 그런 상황도 보고요. 그런 혼미함도 현대사회 미세 좌절의 시대의 한 키워드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어떻게 보면 뭐 좌절, 분노, 혐오, 극단주의까지 여러 감정들이 이제 그 안에서 쏟아지는데 그 기저에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다. 네.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네. 아까 그 말씀이랑 제가 드렸던 말씀이랑 좀 비슷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의미를 추구를 해야 된다. 무슨 비전을 추구를 해야 된다라고 그런 주장이 나오면 좋겠어요. 지금 뭐 선거 같은 것도 아젠다 없는 선거가 된 지 좀 몇 년 됐는데요. 그러니까 뭐 원래는 이제 선거를 하면 대통령 선거든 총선이든 선거를 하면은 뭐 공약이 있고 뭐 이게 그 공약이라는 게 앞으로 대한민국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건데 제가 그걸 추진하겠습니다 라는 건데 그런 비전이 좀 안 보입니다. 그런 비전 안 보인 지가 몇 년이 된 것 같고 사람이요 배가 고파도 자기가 어느 길을 가는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깨달으면은 공허하진 않아요. 네, 내가 배가 고픈데 지금 열심히 일을 하면은 국민소득 5,000불에 이를 수 있다. 내 가족이 중산층이 될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희망이 있으면 공허하진 않습니다. 고통스러울 수는 있지만 공허하진 않죠. 내가 지금 뭐 시위를 하다가 뭐 경찰에 잡혀갈 수도 있지만 이게 뭐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서 되게 옳은 일이다라고 하면은 그게 무서울 수는 있죠. 힘들 수는 있죠. 공허하진 않아요. 그렇죠. 네, 뭘 추구하는 게 있을 때 사람이 되게 강해집니다. 인간 강한 존재예요. 근데 뭐를 추구하는 게 없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뭘 추구해야 되지 모르겠으니까 자잘한 쾌락들 같은 거를 이 소비를 해야 되나? 덕질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마음이 충만해지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게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덕질 좋습니다. 덕질 좋고 뭐 여러 가지 뭐 소확행이라고 하는 것도 좋고 뭐 저희를 즐겁게 해줄 소비도 있고 뭐 문화생활도 있고 하는데 결국에는 뭔가 큰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공허함을 안 느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짧은 순간의 기쁨, 희열, 도파민을 네. 더 추구하게 되는 것 같고 네. 그 도파민을 추구하다가 도파민이 끊기는 순간 또 엄청나게 공허함을 느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저희들 사실 다 느낄걸요? 밤에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영상 짧은 거 네, 보다가 짧은 거 보다가 1시간 가죠 그냥. 네, 1시간 가고 내가 이거 왜 봤지? 하고 그러고 나서 떠오르는 건 하나도 없고 공허함을 다시 공허하고. 느끼고. 그거 많이 봐가지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게 됐어. 보람차다 진짜 이거 1시간 열심히 봐가지고 여러 정보를 봤구나. 내가 더 유능한 인간이 됐구나. 더 아는 게 많은 인간이 됐구나. 뿌듯하다 이러고 주무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러네요. 네. 근데 그걸 또 끊지도 못하고. 끊지도 그래서 그 못하고요. 기저에 네. 공허함이 있다. 네, 혼미합니다. 혼미하고 공허한 세상이라는 네. 키워드였고요. 근데 또 세상에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고 분명히 먹고 사는 것도 나아졌고 윤택한 삶을 누리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왜 그 과정에서 미래엔 더 나아질 거다라는 희망은 점점 과거보다 못할까? 이것도 좀 의문을 가져볼 수밖에 없는 키워드죠. 저희가 계속 세상이 촘촘해지니까 바쁘게 살아야 되고 거기에 보조를 맞춰가지고 뛰어야 하다 보니까 생각을 못 하게 된 것 같아요.
계속 이제 달리다 보니까 이게 어디로 달리는지 사실은 저희가 달리는 이유는 일단은 뭐 생존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당장 굶어 죽진 않은데 노후가 좀 뭐 불안하다든가 내지는 뭐 아이의 뭐 대학 등록금이라든가 아이가 뭐 시작을 할 어떤 경제적 여건까지 마련해 주고 싶다. 뭐 이러다 보니까 열심히 달려요. 열심히 달리고 그때 생산성이 중요하니까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오면은 빨리 그걸 적응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가 여태까지 일하던 문법은 다 달라졌다. 모든 걸 버리고 새 문법에 해라. 뭐 당신이 알던 그건 끝났다. 새로운 시대다. 이런 메시지들 계속 듣지 않습니까? 맨날 뭐 책이랑 뭐 기사랑 보면은요. 한 반년에 한 번씩 뭐가 다 끝났대요. 뭐가 다 끝났고 그 전까지 하던 뭐 일하던 방식이든 트렌드든 이거 잊고 새로운 거에 맞춰가지고 하라라고 하는데 그거 다 맞춰 한 결과 뭐가 그렇게 나아졌냐 하면은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그 기술의 방향이라든가 애초에 그 기술을 왜 썼는지에 대해서 좀 이제 따져봐야죠. 그런 기술들이 사실은 어떤 굉장히 저희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좀 그런 거 좀 따져봤으면 좋겠고 칼럼에도 조금 썼고 제가 소설로도 뭐 몇 편 발표한 게 있고 지금은 뭐 논픽션으로 네. 그런 주제로 준비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네. 공이라는 소설 네. 이게 70년대가 아니라 2024년 이 시대에도 소구력이 있다라고 보시더라고요. 아, 그건 어떤 이게 의미였을까요? 그 뭐 칼럼 중에 한 편인데요. 그 조세희 작가님 이제 돌아가셨을 때 쓴 칼럼이었습니다. 제가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좋아해요. 좋아하고 여러 번 읽었는데 이제 조세희 작가님이 돌아가시니까 되게 이 관성적으로 무슨 평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아직도 우리는 난쟁이의 시대에 살고 있다. 뭐 그때로부터 달라진 게 없다. 뭐 이런 평들 많이 나오는데 과연 그런가 하면서 제가 좀 이제 쓴 건데요. 난쟁이가 쏘아올린 공이 발표가 됐을 때 그 직후의 독자 반응 같은 거 보면은 지금 생각하면 좀 이상한 반응 같은 거 많아요. 그래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반응 중에 어떤 노동운동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나쁜 소설이다. 아, 나쁜 소설이다. 네. 어떤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데 예. 그런 전망을 차단한다. 너무 낭만적이다. 뭐 이런 식의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책이 별로 이분법적인 게 아니라 그 책을 평가하는 그 평단이 되게 이분법적으로 이게 뭐 우리의 뭐 노동혁명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식으로만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쭉 계속 받는 비판이 이분법적이다 뭐 이런 비판들이 있거든요. 계속 책 안에서 뭐 난장이가 사는 곳이랑 거인이 사는 곳, 뭐 부잣집 그 뭐 아들 딸들이랑 그 난장이 가족 이야기 이렇게 대비가 되는 구조이긴 한데 중간에 있는 사람들 얘기도 되게 많이 나와요. 따져보면은. 그리고 이제 뭐 난장이가 사는 그 철거촌에 있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폭력이라든가 그 부잣집에서 이 부자들의 세계에 있지만 되게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청년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지금 어떤 그 작품을 보고 예전의 반응도 좀 이상하고 노동혁명에 도움이 안 되니까 뭐 안 좋은 책이다 그런 뭐 그런 평가가 조금 있었는데 그것도 이상하고 지금 이 책을 되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이상하고 우리가 진짜 아직도 1970년대에서 발전한 게 없나 저는 그것도 아니긴 아니거든요. 어떤 부분에는 맞아요. 어떤 부분에 사람이 되게 기계처럼 일을 하는 거 그런 표현이 있고 저는 지금도 한국에 기계처럼 일을 하는 되게 고단하게 일을 해야 되는 노동자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가슴 아프고 그런 걸 소설로 쓰고 싶어요. 근데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 보면은 그 난장이네 가족이나 그 옆집 그 사는 이제 젊은 여성들이 그 나오는 게 되게 배가 고파하는 장면이 나와요. 막 쌀, 알을 아이들이 생쌀을 먹고 뭐 지금 너 뭐 먹고 싶니 하니까 뭐 사이다, 밥, 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때가 있고 그리고 그 난쟁이가 수도공이죠. 그 배관공인데 그 이제 수도꼭지를 고치러 다니면서 언젠간 물이 잘 나올 세상이 올 것이다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물 잘 나오는 세상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굶주림보다는 이제 다이어트 고민하는 네, 그런 세상은 살고 있습니다. 이 책을 그러니까 너무 관성적으로 읽지 않나 계속 우리 난장이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 말을 반복하는 것보다 그 책 좀 깊이 읽고 진짜 그런가, 지금도 그런가 이런 거 따져볼 부분 따져보고 또 어떤 부분은 맞으니까요. 우리가 되게 비인간적으로 일하는 그런 환경들이 있고 비인간적인 삶이 있고 그런 거 고쳐야 되는 거 고쳐야 되는데 우리가 난장의 시대를 살고 있다. 뭐 이런 반복이 저는 좀 뭐랄까 혼미한 시대일수록 더 정신은 좀 날카롭게 다듬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공허함, 무력감이라는 게 또 어떻게 보면 풍족한 시대 속에서 네. 다시 또 70년대를 반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 작가분 입장에서 그 왜 작가의 숨은 의도를 찾으려 많은 평론가들이 뭐 막 평도하고 막 평가 글도 쓰고 막 하지 않습니까? 네. 작가 입장에서 보면은 네. 그런 거 보실 때 실제로 어때요? 그래서 어떤 작가나 감독님들은 오히려 너무 많은 설명을 안 하려고 또 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런 분도 계시죠. 네. 저는 이제 저도 안 하려고 하다가 또 그냥 뭐 제가 질문을 계속 받으니까 저도 얘기를 하고 뭐 창작자도 얘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좀 약간 좀 국어 교육이랑 문학 교육이 좀 원망스럽죠. 저희 고등학생, 중학생 때 다 네. 어떤 문학 텍스트를 읽고 나면 풀어야 되는 문제가 그런 거였잖아요. 다음 중 저자의 의도가 아닌 것은 뭐 저자의 의도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이런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니까 어떤 작품을 읽을 때 꼭 그 작품에 정답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틀리면 안 될 것 같고 틀리면 안 될 것 같고 그 정답이란 곧 저자의 의도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는 되게 반대합니다. 어떤 작품을 읽고 나서 뭐 책이 됐든 영화가 됐든요, 우리가 그 작품을 감상하는 이유가 저자나 감독의 의도를 찾아내기 위한 거면 그럼 그 책 뭐하러 읽습니까? 그냥 저자한테 물어보면 되지 않아요? 의도가 뭐였냐고? 네. 네. 그리고 작품에 정답이 있는 거면요, 그 정답이 왜 바뀌어요? 춘향전의 해석이 예. 20년 전이랑 지금이랑 달라요. 셰익스피어 작품 계속해서 이 각도로 저 각도로 해석이 되고 또 20년 뒤, 30년 뒤에 어떻게 해석이 달라질지 모르거든요. 그 나만의 해석을 가지고 새로운 해석을 제시를 하면서 상대를 설득하고 이런 게 저는 예술 감상의 묘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대에 따라서 네. 그리고 그게 건강한 감상법인데 정답이 있으면은 그게 바뀌면 안 되는 거고 정답을 익히면 되는 거고 저자의 의도 파악의 목적이면은 그걸 그냥 네, 저자한테 직접 물으면 되는 거고 저희 그런 일을 하려고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는 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해석하려고 보는 거고 내 해석이 중요한데 그거는 잘 훈련이 안 돼 있어서 많이들 어려워하죠. 그렇죠. 네, 잘 훈련이 안 돼 있고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는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목적인 것 같았고 보면 작품 보고 나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은 내가 바보라 가지고 내가 모르겠는 잘못된 것 것 같고 네. 아닙니다. 작가의 의도를 맞추려 하기보다는 나의 해석을 갖는 게 중요하다. 나의 해석. 그런 훈련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책에도 그 일자리에 대한 걱정도 좀 담고 계시던데요. 특히 네. 이제 최근에 일자리 걱정하면은 AI, 인공지능이 뭔가 사람의 일자리를 다 대체해버릴 것만 같은 그 시대가 머지않아 올 것 같은 그 공포감이 또 엄습하거든요. 네. 작가라는 직업은 어떨까요? 뭐 AI가 요즘에 소설도 쓴다고 하던데요. 네네. 사실은 얼마 뒤에 제가 무슨 뭐 이렇게 컴퓨터 뭐 인공지능 전문가분들이랑 뭐 언론 뭐 학자님이랑 뭐 포럼을 가게 돼 있는데요. 네. 거기 뭐 발표문을 준비를 한 게 있는데 막상 일자리는 오히려 좀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요즘 준비하는 논픽션이 그 AI하고 관련이 돼 있는데요. 바둑계를 다룬 르포르타주예요. 네. 알파고 이후에 바둑 기사들이 어떤 충격을 어떻게 됐는지. 받았는가. 네. 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바뀌고 바둑을 두는 방식도 바뀌었는데 바둑 기사라는 직업이 없어지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흔히들 낙관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AI가 등장해도 AI는 도구일 뿐이고 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그 일자리는 지킬 수 있다.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 계시죠. 많이들 나오는데 거기서 일자리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리고 일자리가 정말 없어질까, 이런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바둑기사라는 일자리는 그 바둑기사 뭐 상금도 그대로고요. 뭐 일자리는 사라지지 않았는데 바둑기사들의 자부심은 이제 굉장히 타격을 받았죠. 굉장히 타격을 받았고 바둑을 두는 방식이라는 게 많이 바뀌었고요. 소설가가
아니면 뭐 기자님도요. 기사를 AI랑 같이 쓰게 된다라고 하면 AI가 기자를 대체하는 거는 좀 나중일 것 같아요. 소설가를 대체하는 것도 좀 나중일 것 같고 당분간은 아마 같이 쓴다, 협업을 한다, AI를 도구로 이용을 해야 된다 이런 시대가 열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부분은 AI한테 맡기고 AI가 못하는 부분은 사람이 한다. 뭐 기사에서도 그런 부분이 쪼개질 거고 소설 집필에서도 그런 부분이 쪼개질 겁니다. 근데 간단한 부분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간단한 부분이 아니라 거기가 핵심인 부분일 수도 있고 네. 사람이 하는 게 오히려 간단한 부분일 수도 있죠. 제가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저희들 수제 맥주를 만들면은요. 네. 수제 맥주 레시피 만드는 게 뭔가 부가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맥주 따르는 거는 별로 부가가치 없다고 생각하죠. 근데 수제 맥주를 만들어서 따라주는 작업을 네. 사람이랑 AI랑 나눠서 하면요. 네. 레시피 만드는 거 AI가 더 잘해요. 아하. 네, 지금 뭐 분자 구조를 분석을 해서 DNA를 가지고 네네네. 새로운 약물도 만들어내는데 뭐 맥주 재료 뭐 호비랑 뭐 맥주랑 뭐 물이랑 몇 가지 해가지고 무슨 맛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면 더 맛있는 맛 나올 것이다. 이거 AI한테 맡기면 머신러닝으로 그건 훨씬 더 잘하고 AI가 못하는 거 의외로 맥주 따르는 거예요. 사람이 맥주 따르는 거고 AI가 못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사람도 양조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일자리가 지켜졌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 좀 그런 의문이 듭니다. 기사를 인간 기자랑 AI랑 같이 쓰는데 거기서 인간 기자가 자기가 할 일을 선택할 수 없어요. AI가 잘하는 일이 있고 그건 AI가 훨씬 잘할 거고 나머지 일을 하게 됩니다. 거기가 되게 우리가 고귀하다고 생각하는 언론의 본령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소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설 쓰는 AI가 나왔는데 얘가 플롯을 잘 짤지 문장을 잘 만들지 몰라요. 얘가 문장 잘 만들면 전 플롯 써야 되고 얘가 플롯 잘 짜면 전 문장 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분업이 될 거고 그거를 공존이라고 누구는 주장을 할 텐데 저는 좀 그게 공존 맞나? 일자리는 있겠죠. 일자리는 있겠지만 뭔가 소설 쓰기라든가 기사 쓰기의 어떤 그 업의 본질에 해당하는 게 뭔가 좀 변질이 될 것 같습니다. 저 좀 그런 거 좀 우려스럽고요. 이거 좀 그런 미래가 진짜 코앞에 닥친 것 같은데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또 언젠간 올 미래이고 지금 벌써부터 들이닥치고 있고 들이닥치고 있죠. 네. 이걸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게 문제고 예, 혼미합니다. 앞에서도 잠깐 그 바둑기사분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최근에는 바둑기사분들이 그 기보라고 하나요? 네. AI 기보를 더 많이 연구하면서 더 많이 연구합니다. 더 많은 또 경우의 수를 또 학습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지금 다음, 예. 네네네. 말씀해 주시죠. AI 기보를 연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전에 사람이 썼던 정석책 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정도예요. 예전에 사람이 쓴 정석책들 예. AI에 넣으면 이제 이 정석 아니다라고 나와요. 이 깨는 방법. 보통 정석이라는 게 이제 흑이랑 백이랑 양쪽 다 괜찮다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진 건데 지금은 AI가 이렇게 하면 백이 유리하다, 흑이 유리하다 몇 %로 승률을 분석을 하니까요. 이길 확률을 분석을 하니까 정석이 옛날에 한 2만 개, 3만 개 있었는데 많이 없어졌어요. 거의 다 없어지고 예전에 정석 그 바둑 연습생들이 연구생들이 다 외워야 됐거든요. 그럼 이제 의미 없어졌습니다. 되게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바둑계가 정말 혁명 같은 일이 일어났고 그거 구글에서 알파고 만들기 하루 전날까지 발표하기 하루 전날까지 그런 미래를 상상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어느 날 갑자기 뭘 하나 발표하는 날 네. 그 전날과 그 이후로 네. 세상이 또 나뉘기도 하죠. 네. 소설 쓰는 AI가 나왔는데 너무 잘 쓴다. 이러면 이제 또 바뀌는 거죠. 네, 심각하게 고민해야죠. 다음 키워드로 나오는 게 감자칩입니다. 감자칩. 네. 갑자기 우리 뭐 혼미한 세상 공허한 감정 이야기하다가 감자칩이 나와가지고 이건 약간 뭐 밤양갱 이런 느낌입니까? 네. 밤양갱 노래 좋더라고요. 네. 네. 그 감자칩은 갑자기 왜 나온 거예요? 아까 사실은 이제 기자님이랑 저랑 얘기하다가도 조금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 도파민에 저희들이 휩쓸리는 시대가 됐고 밤마다 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면서 그런 뭐 쇼츠 영상이니 아니면 뭐 그런 낚시성 기사니 같은 거 보면서 1시간, 2시간 막 시간을 허비를 하곤 하죠. 제가 그런 영상들, 그런 정보들이 그 지식은 아니거든요. 그 정보들이 저희한테 어떤 쾌감을 주는데
그게 되게 감자칩 먹는 거랑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감자칩도 한번 뚜껑을 열면은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약간 계속 손이 가죠. 중독되는 것 같죠. 예. 일부러 감자칩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감자칩 회사들이 더 얇고 쉽게 먹을 수 있게. 더 얇고 쉽게 먹을 수 있게. 계속 예. 먹게.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감자를 먹는 게 아니고 감자 표면에 발라진 기름이랑 소금을 먹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예. 감자 자체는 별 맛이 없죠. 감자는 맛이 없어요. 예, 예. 예. 소금이랑 기름이 맛있는데 아, 소금이랑 기름을 최대한 많이 묻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얇게 썰어가지고 묻히고 튀기면 그 모양이 돼서 어느 회사에서 나온 감자칩이든 모양이 다 똑같죠. 아하. 그리고 그 감자칩을 먹으면 입에 들어가면은 좀 먹다가 소금이랑 기름 맛이 사라지면 감자만 남으면 맛이 없잖아요. 네네네. 그럼 꿀떡 삼키고 바로 다음 감자칩 먹고 저희가 감자칩이 입에 들어가면 예. 뇌에 도파민이 펑 하고 품어져 나옵니다. 그 소금 맛과 예. 기름 짭조름한. 맛이 저희를 타격하죠, 혀를. 예. 그 쇼츠 영상이나 낚시성 기사 같은 것도 그래요. 낚시성 기사들 되게 저희가 거부할 수 없게 제목을 달아놓잖아요. 그렇죠. 끌리죠. 네, 백주 대낮에 미모의 재벌 회장이 점점점 이러면은 뭐야 하면서 클릭을 하고 그 클릭해서 이게 무슨 사연인지 아는 순간 도파민이 잠깐 나오고 두세 줄 읽고 나면은 재미없는 내용이죠. 그러면은 다음 거 또 클릭하고 이게 감자칩 먹는 거랑 똑같아서 감자칩이라는 게 열량은 높지만 영양은 없는 음식이잖아요. 저희가 정보량은 되게 많은 정보들을 계속 주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정보량은 많지만 어떤 정보의 영양이랄까? 지식은 안 된다. 뭐 그런 의미로 인터넷 접속해서 웹서핑하는 게 감자칩 먹는 거랑 되게 비슷하다.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부터 감자칩 먹을 때도 뭔가 좀 생각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저 좋아합니다, 감자칩. 그렇죠. 장강명 작가님이 그 네. 신문 기자 출신이세요. 네. 근데 이 책에서도 신문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아마 많이들 느끼실 거예요. 네, 예전처럼 뭐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아침밥 먹으면서 신문을 보는 시대도 아니고 네. 뉴스 검색도 이제는 포털을 넘어서 거의 SNS로 요즘에는 뉴스를 검색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빨리 변하고 있는데 그 최종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 흐름 자체는. 제가 이 신문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칼럼을 쓰니까 후배 기자들이 되게 문자를 많이 보내왔어요. 아, 고맙다고. 그거를 네. 신문에다 기고하신 네,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 신문도 제가 그 칼럼을 실은 신문사도 그 칼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신문이란 게 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요. 제가 신문사가 끝났다고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신문 기자가 끝났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신문이란 게 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희가 아까 기자님 말씀하셨던 대로 예전에 신문을 볼 때 아침에 종이신문이 배달이 오면은 온 가족이 같은 신문을 그죠, 펼쳐서 같은 순서대로 봤죠. 일면 톱이라는 기사가 있고 넘기면 2면 기사가 나오고 3면 기사가 나오고 저희가 같은 정보를 같은 사람들이 순서대로 봤던 이게 매스미디어입니다. 텔레비전도 똑같았습니다. 9시에 헤드라인 뉴스라고 하는 뉴스를 같이 보고 그렇죠. 두 번째 뉴스가 보고 그 뉴스 하나하나는 지금 어디 뭐 SNS나 포털에 있을 수 있겠지만 신문이라는 매체, TV 뉴스라고 하는 매체요. 방송 뉴스라고 하는 매체는 그 기사 하나하나에 합친 게 아니에요. 그 기사의 순서입니다. 편집국 혹은 보도국에서 보도국장이랑 편집국장이 부장들이랑 같이 이 뉴스가 오늘 제일 중요해 라고 선택을 하는 게 있고 그 다음 뉴스는 이거야 라고 선택을 하는 게 있고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이걸 같은 순서대로 보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서로 같은 뉴스를 봤기 때문에 견해가 달라도 나는 이게 맞는 것 같다 저게 맞는 것 같다 얘기는 됐거든요. 네. 지금은 제가 보는 뉴스랑 저희 아버지가 보는 뉴스랑 완전 달라요. 그렇죠. 완전히 다르고 아버지가 보는 뉴스를 제가 아예 모를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뉴스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뭐 누가 정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한테 추천 들어오는 뉴스 제가 그냥 무작위로 봤던 거에 어떤 알고리즘이 추천하든지 저의 SNS 친구들이 봤던 게 오는 거고 제가 보는 뉴스를 제가 보는 순서대로 보는 사람 지금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저밖에 없어요. 네, 모든 사람이 그래요. 모든 다 사람이 파편화되어 그렇고. 있죠. 네. 개인화. 이게 신문의 시대라는 거는 같은 뉴스를 같은 순서대로 봤을 때가 신문의 시대였고요. 네. 이제는 그런 매체는 없어요. 전부 개인 맞춤형 매체를 보고 있고 그 매체, 그 기사를 쓴 사람은 신문사 직원이긴 한데 그런 저희가 옛날에 생각했던 매스미디어라는 거는
사실상 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끝난 지 오래고 그 다음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저널리즘 질서가 아직 등장을 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에요. 저희 또 그 변화에 적응을 해 나가야죠. 사실 매스미디어도 그렇고 네. 또 사실 이제 라디오도 어떻게 보면 유튜브 시대랑 또 접목이 되면서 네.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제2의 전성기도 맞고 있고 뭐 KBS 방송국 이제 라디오 본부를 한 1, 2년에 한 번씩 오는데 올 때마다 뭐 바뀌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는 라디오 녹음을 하는데 카메라 앞에서 녹음을 하고 그쵸. 예. 예. 그전에는 뭐 보이는 라디오라고 해가지고 약간 뭐 그냥 카메라 한 대 있었는데 지금은 석대가 있고 뭐 스튜디오도 이 모양이고 네. 이제 뭐 내후년에 오면 또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모르겠고 네. 그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제가 계속 적응을 해야 된다고 강요를 받으니까 저는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거기 계속 적응을 해야 되고 이게 이러다 어디로 갈까? 그러면은 그걸 질문하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근데 지금은 하여튼 유튜브 시대라니까 유튜브로 만들어야 된다. 그냥 현대인이 지금 살아가는 환경이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작가님한테는 글의 주제가 되잖아요. 막 SF 저한테는 소설의 주제가 되죠. 되기도 하고. 네. 근데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현대인들은 자신이 메트로폴리스가 아니라 고담에 산다고 생각한다. 네네. 이 고담은 영화 배트맨에 나오는 배트맨에 그 나오는. 어두운 도시 네네. 말하는 거죠. 이게 그 영화 배트맨 나왔을 때 제가 쓴 칼럼인데요. 네. 배트맨 영화 너무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시리즈가. 네, 제가 본 배트맨만 해도 한 10편이 넘는데,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트맨을 좋아해요. 요즘 사람들이. 슈퍼맨보다 훨씬 좋아해요. 좀 인간적이죠? 그 왜 인간적이라고 생각하냐면, 예. 슈퍼맨 되게 늘 희망에 차 있고, 예. 낙관적이고, 모든 일 잘 해결하는 이 사람이 나를 대변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배트맨 일단 가면 쓴 사람이잖아요. 겉이랑 속이 달라요. 그리고 배트맨 되게 뒤틀린 사람이에요. 밤에 몰래 나가가지고 누구 때려주고 싶어요. 배트맨이 사실은 그 고담시의 치안을 높이는 길은 그 사람 돈 많으니까 네네. 골목에 그냥 CCTV 많이 달면 됩니다. 자기가 기부해가지고 CCTV 많이 달고 자기가 아는 기술들 경찰에 제공해가지고 예, 과학수사 열심히 하게 하고 분석하게 하고 네. 예, 범인 잡게 하고 장학금 프로그램 뭐 경찰이 되려는 학생들 장학금 프로그램 만들고 우수 경찰한테 상 주고 우수 검사한테 상 주고 뭐 신고센터 이런 거 기부하고 그게 맞는 길이에요. 네. 그게 맞는 길인데 그 사람 그런 거 하지 않고 자기가 비싼 돈으로 뭐 만들어가지고 나가가지고 때려잡고. 때리고 싶어요. 세상을 이렇게 만든 나쁜 놈이 있고 내가 그 놈을 때려주고 싶다가 그 사람의 본질이고 예. 저 현대인들의 숨은 욕구인 것 같아요. 겉으로는 되게 우아한 생활을 하고 싶고 부자처럼 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속으로는 부자가 되고 싶고 화려한 생활을 누리고 싶고 속으로는 밤에 나가서 세상이 지금 안 좋은데 내가 나가서 때려주고 싶다. 패주고 싶다. 이게 배트맨이 가리키는 바고 저는 현대인들이 그걸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가면을 쓰고 뭔가 컴플렉스가 있고요. 그리고 어디다 이 폭력적인 욕망을 내 손으로 패주고 싶다. 한국 사회 이 모양이 된 거는 저놈들 때문인데 내가 때려주고 싶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가 슈퍼맨보다 배트맨을 훨씬 더 끌린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어느 정도 한국 사회 혹은 뭐 한국 포함해서 전 세계가 약간 사람들이 느낄 때 고담처럼 되어 있는 거. 고담이라는 도시도 되게 이상한 도시입니다. 아무리 배트맨이 거기서 악당 때려잡아도요. 그 도시는 바뀌지가 않아요. 네. 그 도시 바뀌려면은 진짜 장학금 제도 도입하고 CCTV 설치해야지 때려잡는 식으로 해가지고 절대 바뀔 수가 없다는 거를 관객도 알고 심지어 배트맨도 알아요. 배트맨도 내가 이렇게 악당 하나씩 때려잡다 보면은 고담이 좋아지겠지? 이런 생각 안 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 뭐가 뒤틀렸어요. 아버지 악당 또 나와라. 예, 악당 때려주는 게 자기의 은밀한 그러면서 배트맨이 결코 만족도 못 하거든요. 그런 뒤틀린 사람인데 배트맨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고담을 만드는 거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세상이 제가 볼 때 슈퍼맨이 활동하는 그 메트로폴리스보다는 고담에 가깝고 우리도 슈퍼맨보다 좀 고담에 열광하는데 그거 양쪽 다 별로 그렇게 건강한 거 아니다. 이런 생각이에요. 다음 키워드가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네. 이야기인데 굉장히 이거 좀 철학적인 질문일 것 같습니다. 근데 책에서 작가님은 제정신으로 살아야 한다.
제정신으로 살아야 한다. 제가 쓸 때는 미국에서 제정신으로 살자 시위가 열려가지고 오. 그걸 보면서 재밌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제정신으로 살아보자 시위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약간 좀 유머러스하게 썼는데요. 그게 2010년 이야기였나 보네요. 미국에서의 그런 집회가 있던 게. 네네. 집회가 있었던 건 2010년이었고 제가 칼럼 쓴 건 사실 좀 나중이었는데 그 2010년에 그 제정신으로 살자 시위를 미국 시민들이 벌였을 때 막 도널드 트럼프라는 정치인이 부상할 때였어요. 뭐 언급이 되고 이랬었는데 나중에 결국 대통령이 됐죠. 네. 그리고 그 시위가 어떻게 보면은 뭐 성과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뭐 서로를 증오하지 말자, 상대편도 논리가 있다, 뭐 이런 구호들이 있었는데 뭐 그런 걸 보면서 그때 그 시위를 다룬 책을 읽고 나서 네. 칼럼을 썼는데 뭐 한국 정치에도 얘기를 하고 싶고 아까 뭐 저희 배트맨 얘기했잖아요. 배트맨 얘기도 그게 배트맨 같은 정신이 제정신은 아닌 거잖아요. 뭔가 좀 정신이 분열돼 있는 상태고 뭐가 억눌려 있는 상태고 네. 건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생각해보면 다 알아요. 배트맨을 기다릴 게 아니라 CCTV를 만들고 경찰들 급여를 높여주고 이게 맞다는 걸 알지만 그 당시 때 조명을 더 많이 설치하는 게 조명을 좋죠. 더 많이 설치해야죠. 네.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방범 순찰을 도는 경찰관을 많이 채용을 하고 일자리도 좋아지고 얼마나 좋아요. 그게 나은데 뭔가 그게 제정신인데 저희 그런 거가 저희 마음을 열광시키진 않죠. 저희 마음을 열광시키는 거는 나가서 때려주고 싶은 거 그런 거 조금만 생각하면은 그 말이 맞다 싶은 어떤 제정신에 가까운 그런 해법들이 있는데 저희가 점점 그런 해법을 마음에 잘 귀에 못 듣는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우리 시대가 이제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누구나 이제 다 늙게 될 테고 네. 이 초고령 사회를 같이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네.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을 통해서 이 버림받는 노인에 대해서도 생각을 꺼내셨더라고요. 네. 뭐 칼럼집이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뭐 칼럼을 쓰게 되더라고요. 제가 요즘 뭐 한국 출판사들이 뭐 세계문학 전집 같은 걸 리커버 표지를 바꾸면서 한국 작가의 뭐 작품 해설이랄까 감상문이랄까 이런 걸 넣는 게 있습니다. 네. 거기에 제가 리어왕의 작품 해설을 달았는데 뭐 리어왕은 뭐 줄거리 다들 아실 겁니다. 뭐 왕이 있고 리어가 있고 딸이 공주가 셋 있는데 뭐 아빠 얼마나 사랑하니 해가지고 뭐 첫째 딸 둘째 딸한테 왕국 나눠주고 그 질문에 답하지 않은 셋째 딸한테 나눠주지 않았다가 나중에 큰 후회를 하는 그런 이야기죠. 제가 리어왕의 그 감상에 뭐라고 적었냐면 리어왕을 읽고 제가 큰 교훈을 얻었는데 부동산은 함부로 중요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 아, 갑자기? 네. 급발진 아닙니까? 급발진? 아니 근데 이게 네. 리어왕의 교훈이 그렇더라고요. 네. 제가 아까 뭐 저자의 의도 저희가 조금 얘기를 했잖아요. 네. 셰익스피어 의도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 모르겠어요. 나의 해석이 중요하다. 나의 해석이 중요하죠. 셰익스피어가 무슨 의도로 그걸 썼는지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네. 뭐 강령술로 뭐 물어볼 수도 없고. 리어왕 읽다 보면 제가 가슴이 갑자기 열리는 때가 있어요. 리어의 고통이 저의 고통이 되는 때가 있어요. 리어가 첫째 딸네 성에서 살다가 둘째 딸네 성에서 원래 리어를 쫓아다니는 호위 기사가 100명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첫째 딸이 50명으로 줄이라고 하고 둘째 딸이 그 50명도 필요 없다. 그냥 혼자 있어라 라고 해서 어릿광대랑 같이 이제 지내는데 쫓겨납니다. 둘째 딸네 집에서 자기가 삐져가지고 이제 뭐 나오죠. 성을 나왔는데 비바람이 몰아쳐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날 잘 곳이 없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자기가 왕이었는데 잘 곳이 없고 거기서 그 어릿광대랑 막 미친 것 같은 대사를 주고받습니다. 으하하하 막 비 오는데 비 맞으면서 뭐 리어야 너 꼴 좋구나 뭐 이런 유의 대사입니다. 그 장면을 보다 보면은 되게 다른 셰익스피어 비극들 볼 때마다 볼 때보다 그 장면이 저한테 더 마음에 와닿는데요. 왜냐하면 그 장면이 익숙해서 그래요. 제가 지하철 1호선에서 그런 거 가끔 보거든요. 어떤 노숙자 할아버지가 으하하 웃고 막 이런 거. 그리고 그걸 볼 때 리어왕의 그 장면을 볼 때 제가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제가 그걸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요. 제가 나이가 들 건데, 나이가 들면은 뭐 별 수 있습니까? 뭐 기자님이나 저나 아무리 근력 운동해도 그렇죠. 육체적 약자 됩니다, 저희가.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약자가 돼요. 저희가 주름살이 생기고 몸에서 냄새가 나고 이제 스마트함이 떨어지고 그러면 인간적으로 매력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은 인간관계에서 약자가 되는데 그때 만약에 제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저를 학대하면 제가 되게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 정말 오기 싫은데 학대받는 노인 한국에 되게 많습니다. 네네. 제가 사회부 기자로 다니면서 많이 봤죠. 경찰서 가면 다 있어요. 학대받는 노인들이 다 자식한테 학대받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려면 경제적 약자는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경제적 약자가 되지 않으려면 부동산 함부로 증여하면 안 된다. 증여를 일찍 해서는 안 되겠다. 증여는 신중하게. 이게 사실 그 노인에 대한 그 단면을 또 떠올렸다라는 것도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리어왕을 보고 뭐 여러 가지 느낄 수 있겠는데 뭐 평론가들이 뭐 성격 비극이다 뭐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저는 노년에 겪을 수 있는 비참함에 대한 작품이라고 읽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경제적으로 네가 힘이 없어졌을 때 자식한테 학대받는 거 그런 거를 되게 생생하게 보여준다. 의외로 지금 한국 소설 중에 그거 보여주는 소설이 별로 잘 못 찾겠거든요. 저희가 고령화 사회가 돼가지고 나이 든 사람이 되게 나이 든 시대를 살아야 되는데 고령화 시대에 제일 두려운 사랑하는 사람한테 학대받는 돈 없는 노인 그거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저의 해설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리어 왕을 다시 한번 봐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의 심쿵 한방 네. 미세 좌절의 시대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 가지를 좀 읽어볼게요. 저희가 장강명 작가님께 제가 특별히 읽어드리나요? 좀 직접 읽어달라. 제 원칙들은 개인은 존엄하다. 세상은 복잡하다. 사실은 믿음보다 중요하다 등입니다. 네. 본인이 쓰신 그 한 권의 책 중에서 네. 한 문구를 이제 저에게 뽑아주신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구절을 짚어주셨어요? 이게 책 서문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네. 제가 뭐 계속 혼미하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되풀이를 하는 책인데 뭔가 그래도 기댈 곳, 뭐 나의 원칙이랄까, 기준이랄까 그런 거를 좀 정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세상 아무리 혼미해져도 무슨 원칙은 하나 갖고 싶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원칙들 생각을 해보니까 개인은 존엄하다, 세상은 복잡하다, 사실은 믿음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요약이 되겠더라고요. 저희가 책으로만 세상을 배운 사람들이 막상 현장을 가봤을 때 기자님도 현장 많이 다니셨겠지만 생각보다 복잡해요, 현장이. 그렇죠. 네, 그런 거. 그때 사실이랑 내 믿음이랑 다르면 저는 사실을 더 앞세우겠다 생각을 하고 인간은 존엄하다가 아니라 개인은 존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인간은 존엄하다라고 말을 하면은 그 개개인이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한 거를 잘 까먹더라고요. 뭐 이렇게 가해자 집단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욕해도 돼 라고 하지만 욕먹는 사람은 늘 개인이거든요. 제가 세상 뭘 보고 막 화가 날 때 이게 뭔가 부조리하다라고 느낄 때 그걸 어떤 개인한테 쏟아붓지 않으려고 합니다. 책에서도 뭐 어떤 현상이라든가 무슨 구조라든가 뭐 이런 거는 제가 좀 뭐 각 잡고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뭐 누가 문제다, 어느 자리에 있는 누가 지금 문제다 이런 식의 글은 쓰지 않았고 제 원칙이 그렇습니다. 제 원칙들은 개인은 존엄하다, 세상은 복잡하다, 사실은 믿음보다 중요하다 입니다. 라는 말로 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미세 좌절의 시대 장강명 작가의 산문 함께 읽어봤고요.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도 경제 채널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뜬금없는 얘기한 거 아닌가 떨리긴 한데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나누는 별책부록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시 또 월요일 아침 9시 5분에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는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